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농부 전 소장입니다. 얼마 전에 2022년 대선이 이제 막을 내렸는데, 윤석열 후보가 0.7%의 신승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긴 이유가 있었겠지만, 부동산에 관한 그런 민심이 그 대통령 후보를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의 중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이제 대선의 큰 이슈였었는데, 이 대선이 끝나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대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그리고 그 시나리오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내용들은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관련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수요를 좀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고 시장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이제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화난 민심이 이번 선거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후보뿐만이 아니라 뭐 상대였던 이재명 후보 역시도 부동산 규제를 좀 더 완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에 대한 제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검토하고 또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택의 공급입니다. 어, 윤석열 정부는 5년 동안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를 했고요.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까지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주요 내용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고, 그 다음에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그리고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같은 거를 통해서 5년간 250만 호까지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들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기준 중에 가장 발목을 잡는 기준이 이제 구조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었는데, 이게 50%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개선안에서는 이 구조 안전성을 30%까지 낮추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 콘크리트로 짓는 아파트들이 보통 50년, 뭐 최대 100년도 껐다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구조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지들은 이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해서 지금까지 재건축이 계속 미루어져 왔던 단지들도 많았고, 이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대부분 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조 안전성의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재건축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한다는 건데, 제초안이 그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이 됐었죠. 뭐 재건축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이제 조합원의 이익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환수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재건축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죠. 이것들을 이제 없앰으로써 재건축이 앞으로 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재개발도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개선함으로써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공약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가면서 일기 신도시의 개발을 좀 더 빨리 또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이었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5군데 있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 몇 세대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 27만 세대?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거를 빨리 좀 정비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10만 가구 정도를 더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양질의 주택 10만 호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가 사실 용적률이 대부분 뭐 한 200% 정도 내외 되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 용적률을 가지고는 개발을 해서 이익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3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노후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이 현행 법규상 굉장히 어려웠었던 문제였거든요. 이거를 뭐 최대 500% 얘기도 지금 있던데 이렇게 이제 그 용적률을 급격히 높임으로써 사업성을 강화해서 일기 신도시가 빨리 재정비해가지고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이렇게 잘 갖춰진 인프라 위에 한 10만 세대 정도의 가구 수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좀 눈여겨봐야 할그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주택 임대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었고 전세가가 뭐 이중적인 가격 구조를 갖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차법을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등록 사업자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임대 등록을 했던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도 뭐 시간이 다 돼서 만료가 된 사람들도 아파트로서는 더 이상 임대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임대 등록에 대한 지원 체제는 아마 일정 면적 이하의 아파트를 통해서 임대 등록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세제적, 제도적 지원 같은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재정비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를 통해서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부과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라는 계획이었고요. 부동산 종합세는 장기적으로는 재산세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세부담 증가율의 상한선을 인하를 하겠다. 가장 문제가 됐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특히 이제 매각을 하거나 상속 시점까지는 납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개선함으로써 중과세율에 대해서 최대 2년까지 한시적으로 좀 낮춰주는 그런 그러니까 중과를 폐지해주는 그런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다주택자들의 중과세를 좀 더 이렇게 낮춰주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라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내가 여러 채를 갖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낮춰줌으로써 뭐 좋은 주택을 팔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도 이제 처분하고 싶던 그런 지방이나 아니면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부터 먼저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는 계속 가지고 가려는 그런 아마 전략들로 대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득세 역시 이제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1에서 3%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좀 더 단순화하겠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단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제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부동산 세제가 굉장히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공시가격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도 점차 재산세와 통합해서 세부담 증가율을 상한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줌으로써 다주택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취득세도 기본적으로 단순화하고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대출 문제가 이슈였었는데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15억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 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뭐 기본적으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제 LTV를 높여줌으로써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겠다라는 공약이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같은 경우는 이제 LTV 상한선을 80%까지 인정을 해주고 일반적으로 70%까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뭐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 청년층에도 대출 이자 상환을 지원하겠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좀 부담 없이 대출을 이용해서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핵심적으로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공약들이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그 민감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어떤 그 변화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았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향후 부동산 시장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 세 가지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공약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하락이나 뭐 이런 거로 반전된 그런 주택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또 다시 상승으로 유지될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뭐 강보합, 약보합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방으로 압력이 되는 뭐 이자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화책,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이 아마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보합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이게 다주택자들한테는 어떤 탈출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들이 여러 가지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일단 뭐 지방에 있거나 소형이거나 아니면 외곽에 있거나 해서 이렇게 투자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는데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팔지 못했던 것들은 일단 상품으로 출연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한두 채, 똘똘한 한두 채들은 아마 끝까지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위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들은 아무래도 매물 출연이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주택에 대한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자의 공약들이, 당선자의 공약들이 정말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의 그 규제책들은 대부분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법 개정들이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들은 뭐 방향성은 가지고 가겠지만 신속하게 실행될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다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규칙이나 뭐 규정 같은 것들을 바꿈으로써 빨리 대처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공약들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유망 지역은 어디일까라는 부분들이 또 이제 관심을 가질 텐데 저는 가장 강조돼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일기 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당 같은 경우는 매우 이제 비싸지만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지금 이제 문의가 많고 그 사람들의 반응들이 많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나 일기 신도시 주변 지역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3기 신도시도 일기 신도시랑 인접한 지역들은 일기 신도시가 이제 재건축되면서 이주 수요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 굉장히 그 좋은 상승 무드를 가져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그동안 좀 어려웠던 지역들, 또 지지부진했던 지역들 중에 재건축, 재개발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뜰 수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 수도권의 그런 재개발 지역 중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고 조금 여건들이 좀 어려웠던 지역들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투자 가치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좀 관심을 가지실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시그널은 부동산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시그널을 앞서가는 것이 부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부를 키워드리는 부동산 농부 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